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한껏 뛰고 동시에 뛰고 훈 훈련된 실력파 한동훈.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총선 기간 중에 부산의 구포시장에 갔었을 때 그곳 생선 가게의 상인 한 분이 스티로폼에 이렇게 써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모으겠습니다. 그런 생활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보수 재집권,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결국 윤석열 정부 승리하게 최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보수 재집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윤상현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질문은 당대표가 되면 현재 당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1분씩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동훈 후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보수 재집권을 이루는 겁니다. 저희 넷 모두 같은 목표고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가 목표에 이르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잊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당직도 탕평할 것이고 모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죠.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변화의 골든타임에서 서로 분열할 만한 여유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뭉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이끌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방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과거 대통령 할 때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사실 해오셨거든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하거나 대한민국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세계 발전을 함께 이끌고 각국을 서로 간에 서로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진지하게 나눌 것 같네요. 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아군을 향해서 피하 구분이 없는 자체 진영을 해체하는 그런 부작용과 우리 동지들 간에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 대화를 폭로해서 자신이 방어를 하고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이는 것은 한두 번 우발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한동훈 후보의 말싸움 패턴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습관이고 이것을 어떤 말싸움의 승리의 비결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됐는데요. 패스트트랙 부탁 발언, 그 페북에 글 올리셨던데 실제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제가 나경원 후보께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해서 이재명 구속을 왜 못 시켰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그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이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께서야말로 저와의 대화를 이렇게 쭉쭉 읊어가지고 저를 공격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선생님 촌지 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라든지 꼭 말하는 상대방 또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말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그리고 상대방을 피의자이고 과거의 증거나 진술을 꺼내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승패 위주의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결국 아직도 검사 그리고 상대방을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둘만 식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거기서 먹을 언론에 줄줄이 부르느니 하는데 그건 오해시고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둘만 대화를 하고 우리 보좌관들도 몰랐는데, 제가 교회 갔다가 거기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좌관들도 몰랐는데 한 2시간쯤 뒤에 어느 종편 기자, 주로 한동훈 후보의 단독을 주로 쓰는 기자였습니다마는 저한테 한동훈 위원장 만나기로 했냐라고 취재가 들어와서 제가 정말 경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신, 추측하신 건 정말 잘못됐고요. 그 당시에 원 후보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사진이 찍힌 게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왔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요. 역시 그 대화를 밖에 유출한 건 원희룡 후보셨죠. 저는 대화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언론 보도를 봐주십시오. 잠시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께서 읊어대셨잖아요. 자, 잠시만요. 그렇죠? 저는 우선 그 대화로 가기 전에, 만남 장소로 가기 전에 기자한테서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전속으로 단독 보도를 내는 채널 기자입니다. 종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언론들에게 기사 또는 정보를 주고 또 그를 통해서 독점 기사를 쓰고 이런 식의 어떤 폐쇄적인 이런 정보를 주고받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거 없는 말씀하시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지난해 1월 20일인가 19일인가 그렇죠. 그 사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을 때 결국 비서실장 실명을 공개하면서 당무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요구가 부당했다면 그에 대해서 저항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실명을 본인이 직접 언론에다 대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것은 당무 개입이다라고 저항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하고 이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상황은 제가 그 요구를 받은 이후에 이미 언론에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요. 이미 언론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패스트트랙 우리 나경원 후보의 부탁에 대해서 이건 뭐 개인 대화든 뭐 당을 대표한 대화든 이 부분을 어제 토론에서 스스로 폭로해서 우리 당에 당시 패스트트랙 그 고통과 희생을 했던 당원들과 당직자들, 보좌관들, 의원들, 또 기소는 안 됐지만 그때 정말 그 눈물과 진짜 피눈물을 삼키면서 싸웠던 우리 모든 당원들이 정말 분노하고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만남을 사실은 뭐 대화 내용은 우리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뭐 평생 지킬 겁니다만 하셨잖아요. 바로 2시간 이내로 기자한테서 취재가 오게끔 만드는 거라든지 비서실장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올해에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미국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는요, 신뢰가 없고 이게 자꾸 북한으로 정보가 새나가니까 미국이 정보를 안 줬어요.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아직 결정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정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라고 해서 당대표랑 의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부족한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알려져서는 대통령의 권위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될 수 있어야 당정 간에 신뢰가 있고 정책도 만들고 어려운 현안도 풀고 야당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희룡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대통령도 사람인데 지금 그러한
대화를 폭로하는 그런 당대표와 함께 뭐 중요한 얘기를 믿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후보께서는 저와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자를 왜 폭로하셨습니까? 왜 그걸 원 후보 측에서 그걸 자, 밖으로 지금도 냈습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니요. 대답을 하면 이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역공을 해서 거예요. 뭐 좀 다른 사실을 다시 답을 폭로하려고 해보시죠. 하시는데요. 답을 해보시죠. 자, 아닙니다. 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 윤상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당대표와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금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보안 의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믿는 가운데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이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대화를 폭로하는 이 검사 체질,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이익이 훼손되고요. 국민이 손해를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의논과 정보가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스스로의 그 결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훈련을 받으시고 당대표를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고 원희룡 생각합니다. 후보 8분의 주도권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후보 차례입니다. 네, 오늘이 최혜병 사건 1주기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서 정말 이런 아픈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 보완하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사실 그제 아침이죠. 저희가 토론한 것이 그제 아침인가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한마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그 플랜으로 되었던 그 두 가지 법을 강제로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 우리가 저항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권이 바뀌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당만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소되었던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온천하의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또 이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에 정말 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사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27명의 의원과 보좌진 또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저녁에 토론을 하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제가 그 패스트트랙 기소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그건 대통령이 한 겁니다 하고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들이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사과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윤상현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대표는 아니시지만 당대표보다 또 더 힘이 센 사무총장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게 실무자였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었는데 자, 적어도 당의 지도자라면 또 당 대표라면 대통령의 허물도 오히려 당대표가 안고 가는 것이 국가 전체로 또 당정 관계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당연하죠.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보안 지켰고 또 신뢰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라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허물은 자기가 갖고 공은 대통령에게 넘기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뭘 잘못하셨다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한동훈 후보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늘 보면
항상 이 좋은 거는 본인이 하셨다. 그리고 또 나쁜 거는 남 탓을 많이 하신다고 우리 좀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말씀 늘 하시는 게 법무부 장관 때 180명의 민주당과 혼자 싸웠다. 또 이번 비대위원장으로서 혼자 지원 유세를 다녔다. 왜 다른 분들은 지원 유세를 안 다니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인 김도 위원장, 또 법사위원이었던 유상범, 정점식, 전주혜, 조수진은 다 열심히 같이 싸웠습니다. 또 지원 유세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원 유세는 못 갔지만 제가 동작구를 지킴으로써 한강벨트를 지켰고 이재명 후보가 저희 지역에 8번씩이나 지원 유세를 올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의 발을 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시지 혼자 다 하셨다 할 경우에 과연 정치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조화로운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자꾸 잘하셨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부족한 건 없으셨나. 우리 정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속상해하시는 것이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사건 깔끔하게 구속 안 되느냐. 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안 됐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거 안 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가졌어요?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예,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2번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유의 일이었죠. 그 이후에 우리 사법체계에서 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은 저는 자행이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후보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공소취소 얘기까지 나온 것인데요. 저는 그거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십니까? 법무부 장관 책임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책임입니까? 그건 사법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또는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보다도 검찰이 늦었던 것 또는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그걸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 후보님께서도 그걸 모르시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끝까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원하는 수사, 우리 국기문란됐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 정부의 지지율을 윤 정부가 무엇을 잘할까 하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잘못된 정의는 바로 잡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법무부 장관 책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문정권 때 검사로서는 아주 탁월하셨어요. 정말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정말 초인류의 사건을 벌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화려하게 열어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기소하신 거 잘하셨습니까? 검사로서 할 일하는 것이고요. 저는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심이 난 상황이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제가 당시에 같이 수사를 했던 저는 일부러 누굴 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팀장이시죠. 아니요. 대통령님과 같이 수사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토론을 많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붕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 탓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네, 나경원 후보 주도권 8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제가 대통령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후보께서 질문하는 질문들의 프레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들만 하신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후보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늘 원희룡 캠프의 대변인 이모 씨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처럼 했어야 한다.
추미애처럼 검사들 좌천시키고 결재도 지연하면서 정권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요 사안을 이 공소취소 이 부탁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이 반박을 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추미애처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대변인이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 소상한 논의를 같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파악을 해봐가서 부적절하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취지는 추미애는 당시에 우리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의 어떤 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지만 지금 우리 공소 취소, 특히 패스트트랙에서 우리 동지들이 정말 희생당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위는 지금 뭐 검사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 없다라는 게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장관의 일반적인 지위 권한을 회피하는 거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지원할 거고 제가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제 윤상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결국 질려서 우리를 선택해서 정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론회장에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어떤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입니다. 재심 청구를 직권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것은 잠시만요. 한동훈 후보 주도권입니다. 재심 청구에 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희룡 후보. 제 시간을 좀 한동훈 후보 질문 듣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께서는 동지시켜야 한다. 동지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25년 정치 경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년 정치 경험 중에서 보수 대통령인 동지는 두 분이셨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님이셨죠. 그런데 그 두 분 다 몰아내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 그러신 분이 세 번 안 그러실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해야 된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님은 탈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팩트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했던 경위가 뭔지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35년 구형을 자기가 공판검사도 아니면서 그 구형의 순간에 아까 원희룡 후보가 하이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법정에 들어가서 구형 공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법을 놓고서 뭐 탈당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 정말 우리 보수 정권의 대통령과 그 주변에 1000명 또 100명 또 자살하신 5명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드는 잔인한 칼을 쓰셨던 분이 저는 원희룡 후보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정치 상황이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 패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요 먹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동지로 모셨던 대통령 두 분은 몰아내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 번째 안 그러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그 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 두 분의 사례에서 집권 여당이 분열하고 예를 들어서 탈당하고 이러면 우리 모두 망한다라는 교훈을 정말 저희는 뼈저리게 교훈을 느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후회만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해체를 시도한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에 원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 점수는 80점이고 굉장히 높은 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박근혜 정부 점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정부를 비교하신다면 어디가 더 우월한 정부입니까? 이게 아직도 검사 체질 못 벗어나가지고 아니,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다 뒤져가지고 그 말 해가지고 이게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했던 말이니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당시 2018년 제주도 지사로서 당선될 때에는 탄핵이라는 그 후폭풍 때문에 보십시오. 대구 경북 빼고는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가가 어땠는지 말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결국 지켜냈고 다시 바로 복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정부의 평가를 사람이요.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남이 어려운 그 상황에 있어보지 않으면서 그것을 밖에서 보던 그 입장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답을 해주시면 싶습니다.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생각이 다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를 더 높이 평가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다른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2018년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정성, 서민 복지 정책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볼 때 제주에서 원희룡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국가 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자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진정한 생각이 아니셨던 건가요? 정치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로 가끔씩 만납니다. 제주도의 이익을 놓고 제주도의 도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덕담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는 원희룡 후보가 정치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검찰의 잣대를 가지고요. 정치를 볼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다른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북 전단 공개 발송에 대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북 전단 이 막은 것을 문제 삼으셨고 최근 6월에 그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이제 김여정이가 하명을 내립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북 전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때리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우연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런데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전단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다 이 김여정이가 남한을 도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심지어 그 오물풍선이 P-74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 주변 4.7km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용산 어린이공원에 왔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 남북 간의 충돌이 있을까 봐 자제 측면에서 제가 한동훈 후보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제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8월 달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자. 왜냐하면 자영업자 부채가 1,100조에 이르고요. 가계 부채가 한 1,800, 1,900조가 이르고 기업 부채도 한 2,600조, 700조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먼저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없을 거다. 수입 물가나 아니면은 근원 물가 대체로 안정세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1.4%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에 벌써 1.3%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GDP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 그래서 수요 인플레 압력이 낮춰지기 때문에 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선제 금리 인하 해도 된다. 또 만약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 자금 유출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도 한 600억 흑자가 나죠. 또 우리 금리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도 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괜찮고 또 한국 채권에 대한 순매수가 아직도 지속 중이라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깜짝 놀랄 것은 자영업자가 작년에만 한 570만 명 되는데 한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이 음식값에 붙는 중개 앱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뛰게 한 겁니다. 걷다가
내년도에 보면은 최저임금이 무려 이제 올해 시간당 9,860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030원을 오르거든요. 이거 완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업률이 너무 늘어날 거라. 그래서 고금리도 문제죠. 내수 부진도 문제죠.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라가죠. 걷다가 임대료, 인건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원희룡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차등금리를 하자. 그래서 저도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건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의견 개진이야 할 수 있겠지만 독립성은 존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그 대상별 실질금리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흩어져 있는 그 서민뱅크 이 자금들을 모아서 이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 정보를 좀 더 국민들에게 주면서 이 자영업자, 청년, 다중채무자 그리고 직장인 이런 분들에게 우선 금리를 낮춰주고 또 원금을 나중에 본인이 소득이 생길 때 갚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 이 가계부채에 대한 재조정 기금을 대폭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서민금융지원회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차제에 저는 아예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전문은행을 만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한 1조 원 이제 출자를 하고요. 또 이 정부에서 한국은행 같은 데에서 이제 출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또 대기업도 출자를 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출자 기금을 만들어서 아예 서민 지원 아니면 자영업자 지원 전문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등 금리 이런 어떤 우대 금리도 해주고 그러면은 아마 신용 보증이 적어도 한 10배, 20배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전문은행을 한번 만드는 걸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 그 서민은행, 그 마이크로뱅크를 해서 그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좋았지만 부족합니다. 코로나와 지금 자영업의 위기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한 10배 정도 규모는 가야 되고 여기가 신용 배수를 생각하면 만약에 3조를 조성하면 한 30조, 50조 이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규모를 키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몰락한 다음에 굳이 하려면 더 들어요. 미리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 이게 독일계 기업이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3조 5천억 원에 순이익이 7천억 원입니다. 근데 수수료를 6.8에서 또 9.8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를 이 건당 받습니다. 음식값.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배달했을 때 띄는 게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 띄야죠. 배달비 띄야죠. 부가세 띄야죠. 카드 수수료 빼야죠. 그러면은 10,000원 중에 40%가 날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20,000원을 팔았다 하면은 수수료로 한 30%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예 음식값의 하나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음식값의 비율에 따라서 음식값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하는 게 훨씬 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른 후보님들은? 괜찮겠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배달 앱도 만들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금융투자소비세, 금투세. 제가 금투세를 보면은 저희가 2025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또 이제 유예, 뭐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금투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제 금투세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250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 채권 또 외국 주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건데 금투세 적용 대상이 보니까 1,400만 명 중에 15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해서 어떤 이 긍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워낙 이 민주당의 영혼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때 어떤 협상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 동의하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5천만 원보다도 아예 주식시장을 이 상향시키자. 1억이나 2억이나 상향시키고 또 그 공제 비율, 소위 말해서 뛰는 비율도 지금 22에서 35 정도인데 이것도 어떤 비율에 따라서 바뀌면은 야당하고의 협상력도 생길 수 있다. 네, 답변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 주실래요? 제가 한동훈 후보 짧게. 근데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이 금투세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큰 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경향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금투세의 문제는 그 비율을, 그 액수를 가지고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온 이상 빨리 테이블로 올려서 저 이슈를 공론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남았거든요. 보통 6개월 전에 네, 윤상현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동훈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당시에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던 지점을 중요한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거야에 밀리는 상황에서 저희 시행령으로 그걸 돌파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고, 그걸 통해서 사실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 같은 중대범죄의 수사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무고나 그리고 이 무고나 마약 수사도 막혔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용기를 냈던 점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먼저 한동훈 후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1차 주도권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께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두 분께 질문해 주시죠. 저희가 토론의 마지막이고요. 6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정책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큰 관건이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새 후보께 제가 한 번씩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보수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 후보님. 글쎄, 지금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저는 어쨌든 일단 저희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5만 불 시대, 그리고 G7을 넘은 G5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강국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그거부터가 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치가 할 일을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프라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AI의 문제는 다른 인터넷과 달리 전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송전망을 시급하게 갖추는 것, 전 그게 지금 당장 정부가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당대표가 되면 그 법을 통과시키는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윤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관해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I 하면 인수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인재. 우리가 인재 양성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그래서 보통 인수전이 필요하는데, 소위 말해서 AI 발전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반을 갖춰야 되고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먼저 경제적으로 AI의 여파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등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AI에 대한 이 규제법이 최근에 2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어떤 AI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 규제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법 형태로 우리 보수 진영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 후보님 같은 질문을 답해 주십시오. 예, AI 시대는 우리 앞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일 텐데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I
인재를 키우고 AI 인프라를 갖춰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뒤처지는 피해국이 아니라 선도국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량 실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새롭게 규정이 되어서 대대적인 산업혁명이 제2단계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AI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AI 정부가 돼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죠. 오늘 얘기가 나왔던 저희 패스트트랙 투쟁 관련한 것인데요. 저는 그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한다는 말씀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보좌관들 또 많이 거기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 후보님.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이 지원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집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 후보님요? 제가 당사자니까 네. 말씀 좀 드릴까요? 당에서 이제 27명 같이 공동 기소된 경우에는 이 변호사비를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개별적으로 기소된 원외위원장님들 좀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혼자 소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양쪽이 받아갖고 공소치소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거 취지는 아니고 그냥 답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 이거는 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치적인 사안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복권도 합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상대당도 해줍니다. 그거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일단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판이 끝난 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공소 취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하고 틀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무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제는 정치인을 꿈꾸시는 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을 꿈꾸는 건 아니고 이미 정치인이 됐고요. 아니, 이제 당대표를 꿈꾸시는 분으로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투쟁 관련한 우리 당의 법률 지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비 지원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로 나서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랜 재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저는 놀랐던 점은 당이 이걸 우선순위에 두어서 민주당과 협상해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역대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섭섭해하실 거예요. 다들 노력들은 하셨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님께 마지막 토론이니까 한번 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네거티브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듣고 말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좀 경악했던 적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고의로 선거를 패배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이 총선을 위해서 뛰었던 우리 당원들과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은 조금 말이 좀 과하셨으면 정정해 주시거나 사과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표현은 지나쳤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은 제가 그 말을 지어낸 건 아니고요. 실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혹시 미필적으로라도 선거를 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간 거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고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 실수하는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제가 고집할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예. 저도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경원 후보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러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실 때 뭐 어떤 대승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당대표로 나오신 걸 텐데 그걸 중단해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중단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대표가 되면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대통령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당정 관계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압박을 가졌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거는 좀 위험한 말씀 그게 아니신가요? 아니라 지금 말씀은요. 네,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9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후보 차례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를 포함한 2분 이상께 질문을 드리는 것 외에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6.25 때 6.25입니다.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됩니다. 짧게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무장 하면은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핵무장을 원합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도 비밀리에 핵 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건 없이 이제 핵무장 하자 해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하자는 거냐. 당장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국제적 또 외교적 어떤 제재나 고립될까봐 그런 염려가 있었을 때 어떤 조건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핵무장 3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 핵무장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현재 국제 안보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북러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발언 또 최근에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도 열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 미국으로서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력을 빼게 될 것이고 결국 한반도에서의 어떤 상황이 좀 긴장 상황이 높아질 때 결국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안보를 담당해야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하여간 국제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따른 핵무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핵무장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핵무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 소위 의제가 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동결하는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그런 핵무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5일 날 당선이 되게 되면은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딜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네. 소위 말해서 북핵 확산 저지, 관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명실공히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핵 옵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조야를 설득할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도 북핵 폐기를 위한 핵무장. 우리도 핵무장을 했다가 북핵하고 동시에 같이 폐기하는 제한적 핵무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이 전술 핵무기를 우리 후보님들 중에
전술 핵무기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자. 예를 들어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에드윈 풀러나 수미 테리 최근에 이제 CIA 뭐 이렇게 FBI하고 문제된 간첩 혐의로 되신 분 이런 분들은 전술핵을 계속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안보 정책이 너무 달라지고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신뢰 문제를 가장 문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오산이나 이제 뭐 군산 공군기지로 오야 되는데 그걸 이 지하 벙커에다가 핵을 전술핵 B-61을 갖다 놓는데 사실 북한이 맘먹으면 한 2, 3분 내에 급촉속 미사일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실효성이 낮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이 실질적인 핵 억제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제가 하나 외교 관계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온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5년 9월에 이제 천안문 이제 소위 말해서 전승 70주년 기념식 5월 9일 9월 달인가 한번 가신 적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가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시 주석이 우리한테 와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실무자 사이에 얘기가 있고 또 사실 내년도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싱하이밍 대사가 최근에 임하기 전에도 저보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와라. 온 다음에 우리 시 주석이 내년도에 올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외교 관례에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이제 올 때까지 시 주석이 온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그런 관례 없이 그냥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어떤 이 돌파구를 열어서 지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수상하고 보여줬던 어떤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었듯이 어떤 단한 결단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가시는 게 좋은지 시 주석이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희룡 후보님 어떤 생각 있으세요? 시진핑 주석이 시 주석이 오기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게 좋다 아니면은 오신 다음에 가는 게 좋다. 저는 우리 이 자존심상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도 남을 정도의 실익이 있어야만 그게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후보님은 그렇게 이치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일단 전략적 가치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징성이 어떤 다른 나라의 정상이 오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 외교가 더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일도양단식으로 먼저 와라 아니면 나중에 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대단히 평가가 높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키 마사오라고 명예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저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세일즈 외교도 참 잘하죠. 이번에 원전체 코드 그거 잘했는데 이게 보면은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게 거의 없어. 가장 안타까운 뭐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하시고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결단에 의해서 돌파구를 여시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오부치 수상 만나서 어떤 결단을 했듯이
어떤 과거 역사의 어떤 틀을 바꾼 그 김대중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정말로 이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외교 홍보 업적을 위해서 우리 나 후보님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예, 참 아쉽죠. 예, 아쉬워요. 전 지금 이제 중국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좀 확실히 뭘 얻고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가는 것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 이제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상당히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익 차원에서 그런 좀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외교 관계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바로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후보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 주도권 토론 나서 보시겠습니다. 자, 1차 주도권에서 나경원 후보께 질문 안 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 한 후보님을 보면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남 탓, 그리고 공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거나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그건 내 덕이다. 내 덕, 남 탓. 이게 너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자성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요. 잘 듣겠습니다. 특히 어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비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자기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뭐 반론을 가하든지 하면 될 텐데 그냥 곧바로 메신저 또는 얘기하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어떤 이 말의 어떤 그 틀린 이런 거를 가지고 바로 역공을 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가거나 도망가다 보니까 시선 돌리기 패턴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보는 사람들이 잘 싸운다 할지 모르지만 동지끼리의 또는 우리끼리의 대화 속에서는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자마자 기분 나쁘거나 우리라는 의식을 못 느끼는 이런 사례가 저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제가 비판이면서 동시에 조언을 드리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이제. 자,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사과글을 페북 올린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기소한 건 현재의 윤 대통령이다. 그리고 어제 토론하면서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지원이 약했지 않냐. 그래서 아까 오늘 토론에서도 이걸 장황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당시 남부지검 검사가 기소했지 무슨 윤 대통령이 기소했습니까? 제가 말한 걸 왜곡하시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셨다고 했지 제가 대통령이 기소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사실을 왜곡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어록을 봤습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당시 기소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인 거 아시죠? 검찰총장이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양승태 대법원장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시켜가지고 전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저께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일어난 겁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없습니까? 아니셨어요? 검찰총장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사건은 검찰총장으로 지휘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휘한 거다라고 또 중앙지검장이셨고 제가 3차장이었습니다. 자, 또 선거 때 해운대 주진우 후보의 유세 지원장에 가서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 눈높이 안 맞으시죠? 하지만 그건 정부가 잘못한 거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또 공공연히 선거 유세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저도 국토부 장관 했고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셨다고요? 정부가 지지율이 낮은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탓입니까? 오로지 저는 이런 면에서 내덕 남 탓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도 책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 돌리기는 여기서 멈춘다라는 그 자세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후보에 묻겠습니다. 자, 우리 특검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 혐의가 뭡니까? 최상병 특검이요. 민주당이 처음 발의했을 때는 대통령의 개입 부분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발의할 때 사건의 사건이 왜 났는지 그 부분도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수사
이 대상이어가지고 뭐 저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찰, 법원 가겠죠. 그다음 그 박정훈 단장이 그 임성근 사령관을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목한 게 과연 군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행위인 피의자 지목이 과연 정당했냐 월권이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이게 월권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인데 위에서 지휘계 통해서 이거를 억지로 비틀었다. 이렇게 돼야 최소한의 혐의가 생기는 거죠. 특검 이전에 검찰 수사의 혐의도 성립 안 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하자는 것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이든지 뭐 모든 특검이 결국 기승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미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네. 자, 제3자 특검 보니까 아직 법안도 성립이 안 됐고요. 그냥 제3자가 추천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판이 바뀐 거 맞습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에 뭐 새로운 안을 낸다? 이것이 결국 그들의 술수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들 좀 더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예, 특검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정해지고 그 수사 주체를 누가 추천할 건지가 그거는 2단계, 3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1단계가 성립이 안 되면 이걸 건너뛰겠다는 것은 다 계략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 특검 혐의도 성립이 안 돼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자, 제3자가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이게 민주당의 주장에 올라타거나 편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3자 특검으로 하면 괜찮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제3자 특검으로 하면 판이 바뀌어서 괜찮습니까? 나 의원이? 저는 사실은 어떤 특검도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정략적으로 또 우리 당을 흔들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특검도 제3자가 특검을 제3자가 지정하는 제3자 특검이 발의된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왜 총선 때에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왜 바뀌었냐. 공수처 수사가 나올 때쯤 법안 발의가 되면 뭐 이게 얼추 맞을 거다라고 하다가 며칠 전에는 또 공수처 수사가 더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 말이 이렇게 3번 바뀌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저께 토론할 때 그 이종섭 대사 출국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한동훈 특검도 나경원 의원에게 묻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다 물어보시네요. 자, 여론이 60%를 육박하고 이게 더 높아지면 제3자 특검으로 한동훈 특검 받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답변했지만 사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원칙에 맞지도 않고 민주당의 기승전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와 관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 108석을 어떻게 막냐? 그리고 그 반대에 이탈할 수 있는 의원들을 그래도 제3자 특검 안으로 돌려놓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천하람 의원 같은 개혁신당 의원을 통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거나 지금 만약에 그 당대표가 돼서 그걸 당대표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면 몇몇 의원이 제3자 특검 안을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병합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이 제3자 특검안으로 혐의도 없는 이 대통령 겨냥한 특검을 하겠다 그랬을 때 8명 이탈시켜서 동의하실 겁니까? 제 발언을 대단히 왜곡하고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원 후보님은 제 발언을 저한테 안 묻으시고 나경원 후보께 계속 묻고 계세요.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시는데 이거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또 메신저 공격하지 마시고요. 메신저가 아니라 대답 좀 해주세요. 토론의 방식이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검 문제에 대해서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말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뜻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오로지 민주당의 특검법만 맞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 특검법이 어떤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이유밖에 없는 잠시만요. 점을 30초 이재명 드렸고요. 대표가 30초 드렸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여줬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 대안이 결국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어도
내 이미지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이게 바로 벌어질 일입니다. 네,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경원 후보 준비되셨나요? 역시 원희룡 후보께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다녀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 선진화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전현희 의원은 상처가 났다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황교안 대표가 같이 법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무유기다. 공소 취소 안 한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라고 한 점, 같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데 다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견지해 그거에 왔어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치인은 지금 사실 이런 정치적 사건 우리 오늘 지금 안 막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 사건은 당연히 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개인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밖에 편협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한동훈 후보 당대표가 돼도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희룡 후보가 지적하신 건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다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카톡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또 이걸 앞으로 수사 촉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 밀실 부탁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하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 재판 거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하겠다고 또 합니다. 자, 한 후보가 이런
정말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큰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부창부수하시나, 뭐 조국혁신당하고 부창부수하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는 분이 만약에 이런 계속 빌미와 구실을 둔다면 우리 당도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당은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당대표는 여기에서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당원들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러한 구심점이 돼야 되고 넓은 그릇으로 다 이게 녹여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옳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나한테 비판과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이런 것은요, 당대표 이전에 우리 당원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자, 우리는 동지다. 이게 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동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충격이네요. 끝까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 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들을 수 없다. 정말 후회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일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출마 이유는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혼자 잘 싸웠다. 100일 비대위원장 했는데 100일이 짧았다. 총선에 책임은 있지만 나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준비 안 된 법무부 장관, 준비 안 된 비대위원장이 가져온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 정패 수사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구속 여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법 시스템의 탓이고 남의 탓입니다. 자, 100일이 사실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100일도 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1000일도 짧을 겁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유세하고 다니실 때 제가 그런 조언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원 유세만 해서는 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장이 한동훈 후보 왔는데 어떤 사람도 5분 이상 지나가던 사람이 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동원한 사람 말고. 왜냐? 2조 심판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지원 유세 다니시면서 2조 심판론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좀 충실하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나 후보님 지역구를 제가 여러 번 갔죠. 그렇죠. 2조 심판은 3월 말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가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지역구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연히 드리는 있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제가 제공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저를 너무 쉽게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님에 저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오늘 폄훼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나 저는 후보님의 지금 지역구에서 제가 여러 번 가서 나 후보님을 위해서 뛰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게 2조 심판만 얘기했습니까? 2조 심판은 3월 말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여러 번 갔던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 그럼 제가 다 그 워딩을 옮길까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본인이 혼자 잘해서 남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런 생각으로는 다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 같이 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2조 심판 부분도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구에 실제 뛰는 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에 뭐 한다는 말씀을 좀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고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옮기는 겁니다. 이 선거라는 거, 정치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저는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되고 싶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은 나라 만들고 우리 국민의 힘을 위기에서 구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것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제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 몸을 던지고 제 몸을 바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당 대한민국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그 변화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불편함을 제가 화합하면서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꼭 투표해 주셔서 변화의 열망을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네 분과 함께 100분간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